안녕하세요. 나의 소중한 친구 여러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당신의 공간에서 가장 평온한 곳을 찾아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어쩌면 창밖은 차가운 겨울밤일지도 모르고 당신은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고요한 풍경을 상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 익숙하고 친근한 추위와 침묵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가장 조용하며 가장 외로운 장소, 바로 남극 대륙으로 상상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얼음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만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행성의 기억 저장고입니다. 만약 이 잠자는 거인이, 이 하얀 사막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얼음 갑옷을 모두 녹여내고 긴 잠에서 깨어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상상 속에서 해안가에 살고 있는 당신이 무사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변화와 순환, 그리고 망각의 얼음 아래 숨겨진 심오한 기억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진심으로 마음에 들 때만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이 광활한 행성 위, 각기 다른 시간대에서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일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셨나요? 눈을 감고 당신의 의식을 제 목소리의 흐름에 부드럽게 맡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지구의 하얀 왕관, 남극 대륙에 대한 명상으로 시작됩니다. 남극,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절대적인 추위와 끝없는 백색의 공간, 그리고 완전한 고독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지도 위의 마지막 미개척지이자 호주 대륙의 2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덩어리 위에 평균 두께 2km, 가장 두꺼운 곳은 거의 5km에 달하는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는 얼음의 제국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담수의 약 90%가 바로 이곳, 이 거대한 빙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거대한 얼음은, 그러나 거대한 호수가 통째로 얼어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그 자체가 얼어붙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천만 년 전 남극 대륙이 따뜻한 바다에서 표류하여 남극점에 자리 잡았을 때부터 이곳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에 미쳐 다 녹지 못한 눈은 겨울에 내린 새로운 눈 아래에 묻혔고, 이 과정이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아래에 쌓인 눈은 위에서 내린 눈의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그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단단한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남극의 빙상은 실은 수천만 년 동안 내린 눈이 겹겹이 쌓이고 압축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시간의 퇴적층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속에 남극이 기억의 저장고라 불리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눈이 쌓여 얼음으로 변할 때 그 당시의 공기가 아주 작은 기포의 형태로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작은 공기 방울들은 수십만 년 전 지구 대기의 성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완벽한 타임캡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의 깊은 곳까지 시추하여 빙하코어라 불리는 긴 얼음 기둥을 꺼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얼음 기둥 속에 갇힌 공기 방울들을 분석하여 과거의 이산화탄소 농도, 메탄 농도, 그리고 온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복원해냅니다. 얼음층에 포함된 화산재는 과거의 거대한 화산 폭발을, 꽃가루는 고대의 식생을 알려줍니다. 남극 빙하는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더 오래되고
더 정직하게 지구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도서관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위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마법적인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물리 법칙의 변덕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빙하가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내쉬는 깊고 고요한 한숨과도 같았습니다. 광활한 얼음 평원 위로 햇살에 반짝이는 첫 번째 물방울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얼음의 수정 같은 결합이 끊어지는 미세하고 날카로운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침묵이 물이 흐르는 소리에 의해 처음으로 깨지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 되어 얼음의 표면을 조각내며 흘렀고, 이내 그 시냇물들은 서로 합쳐져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강들이 얼음 대륙 위에 푸른 혈관처럼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들은 얼음의 표면뿐만 아니라 빙하의 깊은 틈새, 즉 크레바스를 따라 흘러내려 마침내 빙하의 가장 밑바닥, 즉 얼음과 대륙의 안반이 만나는 경계면에 도달했습니다. 이 녹아내리는 얼음은 그저 물을 풀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빙저호의 존재입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호수들이 수백 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보스토크 호수는 북미의 온타리오 호수만 한 크기이며 무려 4km 두께의 얼음 아래 150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채 존재해 왔습니다. 이 어둡고 차갑고 엄청난 압력에 짓눌린 고대의 물속에 과연 어떤 미지의 생명체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 그들을 가두고 있던 얼음 지붕이 녹아내리면서 이 잃어버린 세계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급격한 해빙의 과정을 보며 우리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천만 년, 이 거대한 빙상이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이라는 인간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느리고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눈송이 하나하나가 모여 대륙을 뒤덮는 얼음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 수천만 년의 역사는 불과 며칠, 몇 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의 중요성은 그것이 펼쳐지는 시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요? 한순간에 일어난 이 거대한 삭제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수백만 년의 느린 축적의 의미를 무효로 만드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시간의 잣대로 너무나도 거대한 행성의 사건을 재단하려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수백 개의 강들은 마침내 그들의 목적지, 즉 대륙의 가장자리에 도달합니다. 수십만 년 동안 거대한 얼음 절벽을 이루고 있던 해안선에서 이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포들이 녹아내린 대륙의 눈물을 남극해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잠자던 거인은 마침내 깨어나 몸을 일으켰고 그 차가운 피가 이제 막 세계의 대양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이 변화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성의 심장 박동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년의 역사를 품고 있던 얼음이 녹아내려 만들어낸 거대한 강들은 이제 남극 대륙의 가장자리를 넘어 광활한 남극해 속으로 그들의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평범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전체의 순환 시스템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이물질이 주입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행성의 몸에 차가운 피가, 엄청난 양의 차가운 피가 수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녹아내린 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담수였습니다. 반면 바닷물은 수십억 년에 걸쳐 육지에서 씻겨 내려온 온갖 종류의 소금과 미네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염분의 차이는 두 종류의 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담수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낮아 더 가볍습니다. 그 결과 남극에서 쏟아져 나온 차가운 담수는 더 무거운 소금물과 즉시 섞이지 않고 그 위로 거대한 렌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본다면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마치 우유를 푼 것처럼 희뿌연 거대한 담수층이 남극해 전체를 뒤덮고 북쪽을 향해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차갑고 거대한 담수의 강은 가장 먼저 바다의 가장 깊고 가장 느린 심장 박동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연렴순환이라 불리는 전 지구적인 해수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이 거대한 순환 시스템은 지구의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남극해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남극 대륙 주변의 바닷물이 얼어 해빙이 될 때 물 분자들만 얼어붙고 소금기는 뒤에 남겨집니다. 그 결과 해빙 주변의 바닷물은 극도로 차가워지는 동시에 염분 농도가 매우 높아져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물이 됩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물은 마치 폭포수처럼 심해의 가장 깊은 바닥을 향해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컨베이어 벨트를 움직이는 거대한 피스톤의 하강 운동입니다. 심해로 가라앉은 이 물은 수천 년에 걸친 아주 느린 여행을 시작하여 인도양과 태평양을 거쳐 마침내 북대서양에서 다시 표면으로 솟아오르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바다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지구의 열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의 깊고 규칙적인 호흡이자 거대한 심장의 박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극 대륙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차가운 담수가 이 엔진을 꺼버렸습니다. 표면을 뒤덮은 가벼운 담수층은 그 아래에 무거운 소금물이 차가운 극지방의 공기와 접촉하여 얼어붙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해빙이 효과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서 차갑고 무거운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심해를 향해 힘차게 내려가던 거대한 피스톤이 그 움직임을 멈춘 것입니다. 천년의 리듬으로 박동하던 바다의 심장이 멎어버렸습니다. 이 순환의 중단은 가장 먼저 심해의 세계에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직적인 물의 흐름이 멈추면서 바다는 서로 섞이지 않는 여러 개의 층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성층화 현상이었습니다. 극지방의 표층수로부터 산소를 공급받던 심해는 이제 외부와의 연결이 끊긴 거대한 밀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물속에 녹아있던 한정된 양의 산소를 모두 소모했고 그 이후에는 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던 심해의 세계는 조용한 질식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구의 과거에도 백악기 시대처럼 이러한 해양 순환의 중단으로 인해 심해 전체가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었던 해양 무산소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대량 멸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판 해양 무산소 사건이 시작되는 첫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다의 심장이 멎으면서 생긴 파급 효과는 심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열염순환은 지구의 열을 재분배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적도지방의 따뜻한 표층수를 극지방으로 보내고 극지방의 차가운 심층수를 다시 적도지방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지구의 온도 차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열의 고속도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적도지방은 열을 식혀줄 차가운 물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고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반대로 멕시코 만류와 같은 따뜻한 해류로부터 온기를 공급받던 북유럽과 같은 고위도 지역은 그 온기의 파이프라인이 끊기면서 급격하게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극의 얼음이 녹은 결과가 역설적으로 북방구에 새로운 빙하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기후의 대혼란을 야기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호 연결성은 우리에게 가이아라는 지구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는 가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지구의 생물권, 대기권, 수건, 암석권은 서로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지구 전체를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대한 자기조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현상은 이 가이아 이론의 가장 극적인 증명과도 같습니다. 행성의 한쪽 발, 즉 남극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행성의 머리, 즉 북극의 기후를 바꾸고 행성의 혈액, 즉 해류의 흐름을 멈추게 하며 행성의 폐, 즉 심해의 호흡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성은 정말로 독립적인 부분들이 우연히 모여 작동하는 기계일까요? 아니면 한 부분의 건강과 고통이 다른 모든 부분의 건강과 고통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일까요? 만약 후자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복잡하고 민감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일으키는 작은 행동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계의 바다는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순환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깊은 곳은 질식하고 있고 표면에서는 급격한 기후 변화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거인의 몸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피는 행성 전체의 혈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행성은 지금 이 갑작스러운 수혈에 대한 쇼크 상태에 빠져 새로운 방식으로 숨을 쉬고 새로운 심장 박동을 찾기 위한 길고 고통스러운 열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 위로 차오르는 바다는 이 거대한 해빙이 가져올 결과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하지만 어쩌면 가장 피상적인 증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행성의 혈액 순환이 멎고 깊은 바다가 조용한 질식의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지상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린 가장 명백한 결과, 바로 전 지구적인 해수면의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보아왔던 거대한 해일이나 갑작스러운 격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더 끈질기며 그렇기에 더욱 거스를 수 없는 아주 느린 침공이었습니다. 변화는 세계의 모든 해안선에서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숨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쉬는 거인처럼 바다는 매일 밀물 때마다 이전보다 몇 밀리미터씩 더 높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썰물 때는 그만큼 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를 거의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이 아주 약간 좁아지고 갯벌의 가장자리가 조금 더 육지 쪽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자
그 변화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한 것은 강 하구의 생태계였습니다. 밀려드는 소금물은 강물을 따라 더 깊은 내륙까지 침투하여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민물 습지는 염분에 의해 죽어갔고 농업용수로 사용되던 강물은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해안가의 가장 낮은 지대들이었습니다. 만조 때마다 바닷물은 방파제를 넘어 해안도로를 적시고 해변가의 주택마당까지 차올랐다가 물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사람들은 이내 바닷물이 이전처럼 완전히 물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지대의 공원과 광장은 영구적으로 물에 잠겨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푸른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해수면의 상승은 그러나 지구상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중력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을 덮고 있던 수십조 톤의 얼음은 그 엄청난 질량으로 인해 자신만의 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중력은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주변 남극해의 바닷물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남극 대륙 주변의 해수면을 다른 곳보다 미세하게 더 높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대한 얼음 자석이 녹아 사라지자 그 중력적 속박에서 풀려난 바닷물은 자유를 얻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역설적이게도 남극 대륙과 가장 가까운 해안, 즉 파타고니아나 뉴질랜드 남섬 같은 곳에서는 해수면이 오히려 약간 하강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그 물이 흘러간 곳, 즉 남극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방우의 해안선에서는 전 지구 평균 상승치인 60m보다 훨씬 더 높은 70m 이상의 해수면 상승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극의 얼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행성의 물을 불공평하게 재분배하는 거대한 손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이 느린 침공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약 60m의 평균 해수면 상승이 완료되었을 때 세계의 지도는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플로리다는 바닷속으로 사라져 거대한 산호초 군도가 되었고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대부분을 잃고 내해가 되었습니다. 런던, 뉴욕, 상하이, 도쿄,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성취들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던 위대한 해안 도시들은 이제 현대판 아틀란티스가 되어 물 아래에 잠겼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의 마천루들은 새로운 종류의 해양 생물들을 위한 인공적인 암초가 되었습니다. 산맥의 꼭대기들은 새로운 섬이 되었고 거대한 강 유역은 새로운 만과 내해를 형성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급격한 지도의 재편이었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에게 이 행성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결코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던 약 10,000년 전 북방울을 뒤덮고 있던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나 더 낮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 대륙과 도우거랜드라 불리는 광활한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숲이 우거지고 강이 흐르는 수렵 채집인들의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그들의 낙원은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해안선이 다가올 때마다 조금씩 더 높은 곳으로 이주해야 했고 마침내 그들의 땅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사라져 후세에게는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은 바로 그 도그랜드의 비극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 지구적인 규모로 재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도시들은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전설 속에서나 찾게 될 새로운 도그랜드가 된 셈입니다. 이 상실의 풍경 속에서 우리는 슬픔과 함께 기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에 잠긴 도시의 거리 사이로 햇빛이 굴절되어 들어와 아른거리는 모습, 한때는 소음으로 가득 찼을 광장이 이제는 물고기 떼가 유영하는 고요한 수중 정원이 된 모습.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미학적 개념인 모노노아 와레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사라져가는 것들, 덧없는 것들을 마주할 때 느끼는 애틋하고도 감미로운 슬픔, 혹은 무상함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짧은 순간에 흩날려 버리는 것을 보며 느끼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상실 그 자체에서도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지워버리는 그 무상함의 장엄한 우아함을 우리는 과연 감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물에 잠긴 세계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물은 새로운 높이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행성의 지도는 영원히 바뀌었고 인류 문명의 무게중심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물에 잠긴 도시들은 파도 아래에서 조용히 침묵하며 한 시대의 종언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차오르던 푸른 거울은 자신의 일을 마쳤고 이제 그 표면 위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근원지, 즉 얼음의 굴레를 벗어던진 남극 대륙 본토에서는 이제 또 다른 장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해안선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며 신음하는 동안 이 모든 변화의 진원지, 즉 남극 대륙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훨씬 더 조용하고 근본적인 변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얼음 조각들이 햇빛과 따뜻해진 해류에 의해 녹아 사라지면서 수천만 년 동안 그 누구도 본 적 없었던 7번째 대륙의 진짜 얼굴이, 그 맨살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도 위에서 보아왔던 단순하고 하얀 형태의 남극은 사실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륙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 위를 덮고 있던 거대한 얼음 담요의 윤곽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담요가 겉이자 전혀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빛을 반사하는 하얀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빛을 흡수하는 어둡고 거친 암석의 대지였습니다. 행성의 가장 큰 냉장고는 이제 행성의 가장 큰 검은 난로가 되어 행성의 에너지 균형을 또 한 번 근본적으로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남극 대륙은 결코 단일한 땅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개의 얼굴, 두 개의 다른 역사를 가진 대륙이었습니다. 대륙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동남극은 거대하고 고요하며 장엄한 고원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수십억 년의 세월을 견뎌온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정된 암석들로 이루어진 강고해였습니다. 이곳은 아주 먼 옛날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던 초대륙 곤드와나의 심장부였습니다. 표면은 수천만 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얼음의 무게와 움직임에 의해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행성 탄생 초기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서남극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화산 활동으로 태어난 수많은 섬들과 험준한 산맥들이 흩어져 있는 거대한 군도였습니다. 이 섬들은 이전에는 얼음 아래에 숨겨져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이를 새로운 해협과 많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서남극 열곡대라 불리는 지금도 지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땅이었습니다. 그 깊은 계곡 아래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멘틀의 열기가 느껴졌고 어떤 곳에서는 새로운 화산섬이 연기를 뿜으며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새로운 지형 위로 가장 극적인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갬버트 세브 산맥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산맥은 유럽의 알프스 산맥 전체와 맞먹는 규모를 가졌지만 수천만 년 동안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아래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레이더 탐사를 통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실제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마치 안개가 걷히듯 날카로운 화강암, 봉우리들과 깊은 우자형 계곡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 바람과 물에 의한 침식을 거의 겪지 않아 갓 태어난 산맥처럼 날카롭고 생생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행성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대 산맥 하나를 통째로 발견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발견의 땅 한쪽에는 훨씬 더 기이하고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맥모도 건조 계곡입니다. 이곳은 남극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얼음 덩어리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중 하나인 곳, 이곳에서는 산맥을 넘어오며 모든 습기를 잃어버린 차갑고 건조한 하강풍이 너무나도 강하게 불기 때문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내린다 해도 곧바로 증발해버립니다. 이제 주변의 얼음이 모두 녹아내리자 이 화성과도 같은 붉은 사막은 더욱 넓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에서는 피에 폭포라 불리는 빙하 아래의 소금물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철 성분의 물이 흐르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미 이곳의 바위 틈과 흙 속에서 이 극단적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미생물들을 발견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사막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화성과 같은 다른 행성에서 생명을 찾는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대륙의 암석들은 우리에게 이 땅의 더 깊은 과거를 들려주는 거대한 역사책이었습니다. 남극 대륙의 지질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아프리카와 인도, 호주, 그리고 남미 대륙의 지질 구조와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대륙들이 한때 곤드와나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대륙 이동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남극을 뒤덮고 있던 얼음은 이 훨씬 더 오래된 거대한 이야기 위에 더 씌워진 새로운 텍스트층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팔림프세스트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팔림프세스트란 고대나 중세시대에 양피지가 귀했기 때문에 이전에 쓰여있던 글씨를 긁어내거나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글을 쓴 고문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지워도 이전 글의 희미한 흔적은 남기 마련입니다. 남극 대륙이 바로 그런 거대한 지질학적 팔림프세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쓰였던 얼음이라는 텍스트가 지워지자 우리는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곤드와나라는 더 오래된 텍스트의 흔적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는 정말로 완벽하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현재의 표면 아래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과거의 희미한 흔적이 언제나 남아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기억처럼, 그리고 역사의 흐름처럼 말입니다.
이제 남극은 더 이상 지도 위에 하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지질과 장엄한 산맥, 그리고 깊은 역사를 가진 완전히 새로운 대륙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를 기다리는 텅 빈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들려줄 첫 번째 이야기는 얼음이 이 대륙을 지배하기 훨씬 이전, 이곳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남극 대륙은 처음에는 텅 비고 생명 없으며 역사도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수천만 년의 얼음이 핥히고 간 상처만이 가득한 거칠고 황량한 암석의 세계.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은 사실 텅 빈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겹겹이 쌓인 책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과 물이라는 자연의 손길이,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 어린 상상의 눈길이 그 책에 먼지 쌓인 표지를 조심스럽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침식이라는 가장 느리고도 위대한 지질학적 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얼음이 사라지자 암석은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비와 바람, 그리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 끊임없는 풍화작용은 바위의 표면을 서서히 깎아내고 부수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 탐험가들은 이 새로운 땅의 강가나 계곡의 절벽에서 무언가 이상한 모양을 한 돌멩이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대의 양치식물, 즉 글로소프테리스의 잎사귀 화석이었습니다. 이 나무집 화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땅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똑같은 모양의 화석이 멀리 떨어진 호주와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대륙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때 이 모든 대륙들이 곤두와나라는 하나의 거대한 땅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남극이 그 중심부에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는 대륙 이동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바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고립된 얼음의 제국이 아니라 한때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녹색의 심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발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가에서는 규화목, 즉 나무가 돌처럼 굳어진 화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나이테를 통해 우리는 이 나무들이 계절의 변화를 겪으며 수백 년 동안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퇴저감층에서는 아주 미세한 고대의 꽃가루 화석들이 발견되어 한때 이곳에 어떤 종류의 꽃들이 피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깊은 지층에서는 공룡의 뼈와 초기 포유류의 작은 턱뼈 화석까지 발견되었습니다. 고생물학이라는 과학은 이처럼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잃어버린 세계의 모습을 되살리는 경이로운 부활의 마법과도 같습니다. 화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특히 약 5천만 년 전 에어세 시대의 남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거의 천국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지구는 어세 극난기라 불리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시기 중 하나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고 극지방에도 얼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극 해안가의 연평균 기온은 오늘날의 플로리다나 동남아시아와 비슷한 섭씨 20도에 달했습니다. 그 시절의 남극을 상상해 봅시다. 해안가는 야자수가 자라고 내륙으로는 너도 밤나무와 같은 화렵수들이 울창한 온대 우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숲의 바닥은 양치식물들로 빽빽했고 습지에서는 거대한 파충류와 초기 포유류들이 어슬렁거렸을 겁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빛이었을 겁니다. 남극점 근처에서는 6개월 동안은 해가 지지 않는 백야가,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은 해가 뜨지 않는 극야가 계속됩니다. 이 숲의 식물들은 끝없는 낮 동안 광합성을 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길고 어두운 겨울을 견뎌내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화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어두운 겨울 숲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균류나 곤충들로 인해 희미하고 영적인 빛으로 가득 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과 어둠의 극단이 공존하는 마법적인 생태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푸른 낙원은 어떻게 해서 지금의 하얀 사막으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그 대답 역시 이 땅의 지질학적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곤드와나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한동안 호주 및 남미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육교는 적도 지방의 따뜻한 해수가 남극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남극의 차가운 물이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종의 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 3,400만 년 전, 이 마지막 육교들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남극 대륙이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된 것입니다. 이 고립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남극 대륙 주위로 다른 어떤 대륙의 방해도 받지 않는 거대한 해류, 즉 남극 순환 해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해류는 남극을 따뜻한 북쪽의 해수로부터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차가운 물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열 공급이 끊기자 남극 대륙은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삼국대기에서부터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 빙하는 수백만 년에 걸쳐 점차 대륙 전체를 뒤덮어 우리가 알던 그 거대한 빙상을 완성했습니다. 푸른 낙원은 그렇게 하얀 무덤 아래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 무덤의 봉인이 풀렸습니다. 우리는 따뜻했던 과거의 유령과 황량한 현재의 현실,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 즉 온난기에서 빙하기로,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는 다시 빙하기에서 해빙기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패턴은 우리에게 영원 회귀라는 철학적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철학자 니체 등이 제기했던 이 사상은 시간은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순환하며 우주의 모든 사건들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무한히 반복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과연 단 한 번뿐인 독특하고 직선적인 이야기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먼 과거에 이미 똑같이 상연되었고 아주 먼 미래에 또다시 똑같이 상연될 거대한 우주적 연극의 한 장면에 불과한 것일까요? 남극의 기후가 극에서 극으로 변했듯이 우리의 문명과 역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역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더 큰 순환의 패턴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제 남극의 황량한 바위 위에 서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곳에 살았던 고대 생물들의 유령과 그곳을 뒤덮었던 푸른 숲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화석들은 우리에게 심오한 관점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륙은 단지 빙하기의 끝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그 이전의 장구한 시작과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시작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땅의 침묵은 이제 잃어버린 세계의 속삭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남극의 바위 속에서 잃어버린 숲의 유령과 마주하는 동안 대륙 그 자체는 또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돌아보는 고고학적인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지질학적인 부활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목격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감아야 합니다.
하루나 일년이 아닌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이 새로운 대륙이 자신의 진정한 키와 자세를 되찾는 장엄한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남극 대륙은 자신의 어깨 위에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평균 두께 2km의 얼음. 그 무게는 수조톤에 달하며 행성의 지각을 끊임없이 아래로 더 깊은 곳으로 짓눌렀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는 단지 대륙을 누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륙의 형태 자체를 왜곡시켰습니다. 얼음의 무게가 가장 무거웠던 대륙의 중심부는 마치 거대한 손가락에 눌린 고무공처럼 멘틀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남극 대륙의 일부 지역은 얼음의 무게 때문에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이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기억의 무게에서 해방된 대륙은 이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각평형 반등이라 불리는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지질학적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의 구조를 잠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단단한 지각, 즉 암석권은 그 아래에 있는 뜨겁고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멘틀의 상층부, 즉 연약권 위에 떠있는 거대한 뗏목과도 같습니다. 연약권은 고체가 아니라 아주 높은 점성을 가진 꿀이나 뜨거운 아스팔트와 같은 액체에 가깝습니다. 남극을 덮고 있던 얼음은 이 거대한 뗏목 위에 실려있던 엄청난 양의 화물이었습니다. 화물의 무게 때문에 뗏목은 꿀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화물이 사라지자 뗏목은 부력을 되찾아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매질이 물이 아니라 끈적끈적한 꿀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뗏목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그 아래 공간을 채우기 위해 주변의 꿀이 아주 느린 속도로 흘러 들어와야만 합니다. 지금 남극 대륙 아래에서 바로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주변의 멘틀 물질이 아주 느린 속도로 남극 대륙 아래로 흘러 들어오면서 대륙 전체를 서서히 위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행성이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깊고 만족스러운 숨을 내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윤기는 대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물에 잠긴 서남극의 군도들은 이제 땅이 솟아오르면서 다시 하나의 거대한 육지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해안선 근처에 형성되었던 얕은 내해들은 바닥이 솟아오르면서 서서히 마르고 새로운 평원이 됩니다. 산맥들은 실제 높이보다 수백, 수천 미터나 더 높아집니다. 남극 대륙은 매년 몇 센티미터씩 우리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게,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솟아오릅니다. 이 경이로운 현상은 단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지막 빙하기 때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던 북반구의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캐나다의 허드슨 만주변과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바로 그곳입니다. 특히 스웨덴의 하이코스트 지역은 이 빙하 후퇴 후에 융기 현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만년 동안 땅이 거의 300m나 솟아올랐습니다. 아주 먼 옛날 바이킹 시대의 배가 드나들던 항구는 이제 해안에서 수킬로미터나 떨어진 내륙의 작은 언덕 위에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륙과 땅이 결코 정적이고 변치 않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인간의 시간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힘들지만 지질학적인 시간 속에서는 끊임없이 숨쉬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극 대륙의 이 거대한 반동은 완전히 부드럽고 평화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천만 년 동안 억눌려 있던 지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뒤틀리고 구부러지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축적되었던 엄청난 스트레스가 방출될 것입니다. 대륙 전체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대지진이라기보다는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 몸을 풀며 내는 우두둑거리는 뼛소리와도 같을 겁니다.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의 단층선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지각의 약한 틈을 따라 새로운 화산 활동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대륙은 자신의 부활을 위해 작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셈입니다. 이 모든 과정, 즉 원인이었던 갑작스러운 해빙과 그 결과인 수천 년에 걸친 지각의 반동 사이의 엄청난 시간적 간극은 우리에게 책임과 결과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녹아내리는 행위는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 시작된 땅의 융기는 수만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어떤 행위의 결과가 그 행위를 한 세대는 물론이고 그 후 수백 세대가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나타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최초의 행위에 대해 온전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시작과 끝을 한눈에 볼 수 없는 이처럼 거대한 인과의 사슬 앞에서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우리의 상상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수백 년 후 미래 세대의 기후에 미칠 영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극 대륙은 얼음의 무게라는 기억을 완전히 떨쳐내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거의 다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높고 더 넓으며 지질학적으로 더 활발한 대륙이 되었습니다. 이 느리고도 장엄한 부활의 과정은 행성의 깊고 강력하며 인내심 있는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이제 자신의 육체를 되찾은 대륙 위에서 그리고 그 주변의 대기와 바닷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기 위한 훨씬 더 복잡한 기후의 춤이 시작될 것입니다. 남극 대륙의 지질학적인 부활이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동안 훨씬 더 빠르고 극적인 변화가 행성의 대기, 즉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기후 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땅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이제 하늘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얼음이 사라진 행성은 이제 태양과의 관계를, 에너지를 주고받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알베도라는 단순하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알베도는 어떤 표면이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간 내린 눈이나 얼음은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80에서 90%를 우주 공간으로 다시 반사해버립니다. 반면 어두운 암석이나 바다는 검은 옷처럼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합니다. 수천만 년 동안 남극 대륙은 지구의 가장 큰 거울이었습니다. 행성의 남쪽 끝에 위치한 이 거대한 하얀 반사판은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행성 규모의 냉각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울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태양 에너지를 개걸스럽게 흡수하는 거대한 검은 암석 대륙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에너지 수지, 즉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지구 전체의 평균 알베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행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평균 기온은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에 의한 온난화와는 다른, 행성의 피부색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더 근본적인 천의 상승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열기는 행성의 날씨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엔진, 즉 대기의 순환 시스템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트류라 불리는 대기 상층권에서 지구를 휘감아 흐르는 강한 바람에 강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트류는 본질적으로 뜨거운 적도 지방과 차가운 극지방 사이의 거대한 온도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에너지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온도 차이가 클수록 제트류는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흐르며 날씨 시스템을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남쪽의 극점은 더 이상 극한의 추위를 간직한 얼음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여름에는 6개월 동안 해가 지지 않으며 어두운 암석이 열을 흡수하여 따뜻해지고, 겨울에는 반대로 혹독하게 추워지는, 계절에 따라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겪는 거대한 대륙이 되었습니다. 남극과 적도 사이의 온도 차이는 이전보다 훨씬 약해지고 계절에 따라 불안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남방울을 지배하던 제트류는 그 힘을 잃고 느리고 약하며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날씨의 고속도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며칠 만에 대륙을 가로질러 가던 폭풍과 고기압, 저기압 시스템들은 이제 약해진 제트류에 갇혀 한 지역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와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수년 동안 이어지다가 갑자기 역사에 기록된 적 없는 거대한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익숙한 리듬은 깨졌고 그 자리를 혼돈과 예측 불가능성이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개별적인 변화들, 즉 알베도의 변화, 해류의 중단, 그리고 제트류의 약화는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기후 모델로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발이라는 개념입니다. 창발이란 시스템의 개별적인 구성 요소들만 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하고 새로운 속성이 시스템 전체 수준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개미 한 마리는 단순한 생물이지만 수백만 마리의 개미가 모이면 개별 개미에게는 없는 지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개미군체라는 초유기체가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처럼 복잡한 시스템의 최종적인 모습을, 그 새로운 안정 상태를 진정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체란 언제나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이며 그와는 다른 무언가일까요? 이 예측 불가능성은 어쩌면 우리의 과학적 이해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 즉 전체는 언제나 부분을 초월하는 신비를 간직하고 있다는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혼돈의 시간이 흐른 뒤 행성의 기후 시스템은 마침내 새로운 평형 상태를 찾아낼 것입니다. 혼란스럽던 날씨 패턴들은 결국에는 새로운 규칙과 리듬을 가진 안정된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계절풍이 생겨나고 사막의 위치가 바뀌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후대가 형성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세계이겠지만 그 자체로는 완벽하게 안정되고 조화로운 행성의 새로운 심장 박동일 것입니다.
이제 행성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습니다. 지구의 기운은 영원히,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시 쓰였습니다. 지구는 더 따뜻해졌고, 그 날씨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남극을 지배했던 빙하기의 기억은 이제 대기 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대는 가장 느리고 가장 인내심 있는 과정, 즉 생명이 저 밑바닥의 불모의 대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장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행성의 기후가 마침내 새로운 안정된 리듬을 찾았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한번 남극 대륙으로, 이제는 더 이상 검고 황량하지만은 않은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지질학적, 기후학적 대격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찾아온 것은 훨씬 더 느리고 더 조용하며 어쩌면 가장 심오한 변화의 시대, 바로 생명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남극 대륙은 거대한 빈 무대와도 같습니다. 조명은 안정되었고 무대의 바닥은 굳건합니다. 이제 이 위대한 침묵을 깨뜨릴 첫 번째 배우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 첫 번째 배우는 거대한 짐승이나 우뚝 솟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하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어떻게 이 고립된 대륙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람에 실려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왔을 수도 있고, 혹은 파도에 밀려온 작은 나무 조각에 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시적인 전달자는 아마도 북극제비 갈매기였을 겁니다. 이 작은 새는 지구상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가장 길고 위대한 이주를 하는 여행자입니다. 매년 북극의 번식지에서 남극의 해안까지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도는 거리를 왕복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세계에서 이 지칠 줄 모르는 여행자 중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혹은 폭풍에 휩쓸려 남미 파타고니아의 해안에서 잠시 쉬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은 작은 열매의 씨앗 몇 개가 소화되지 않은 채 그 작은 몸속에 담겨 혹은 깃털에 붙어 남극 대륙의 새로운 해안가에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하나의 작은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의 가능성을 품고 거대한 죽음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물론 도착한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척박한 바위 위에서 말라 죽거나 바다로 씻겨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수백만 개의 씨앗이 도착하면서 마침내 단 하나의 씨앗이 바람이 막아주는 바위 틈, 약간의 습기가 모여있는 작은 틈새에서 기적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천이라 불리는 생태학의 가장 위대한 서사시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생명이 처음으로 정착하고 스스로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남극에 처음으로 뿌리 내린 생명은 아마도 화려한 꽃이나 나무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강인한 생명체, 바로 지류였을 겁니다. 지류는 균류와 조류가 하나로 합쳐진 공생체로 다른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생바위 위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페인트처럼 바위 표면에 달라붙어 아주 약한 산을 분비하여 바위를 미세하게 부수고 그 과정에서 무기물을 흡수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이 지류들이 자랐다가 죽고 그 유해가 쌓이면서 역사상 최초의 한 줌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얇은 토양층 위로 이제 두 번째 개척자인 이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끼들은 지류보다 더 많은 수분을 머금고 더 많은 유기물을 만들어내며 토양층을 더욱 두껍고 비옥하게 만듭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자 한때는 검고 붉었던 바위의 땅은 이제 얇지만 분명한 녹색의 융단으로 덮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잠재성과 현실성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씨앗이 도착하기 전 이 광활한 남극 대륙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무대, 가능성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죽어있는 돌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북극제비 갈매기가 물고 온 그 작은 씨앗 하나는 비록 크기는 미미하지만 숲 전체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현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근본적인 것일까요? 텅 빈 무대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일까요? 아니면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시작하는 아무리 작은 배우 하나의 존재일까요? 무대는 배우 없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배우는 무대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진정한 기적이란 이 둘이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즉 잠재성이 현실성을 만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토양이 충분히 깊어지자 마침내 더 복잡한 식물들, 즉 강인한 풀과 작은 관목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더 깊이 뿌리를 내려 토양을 안정시키고 바람을 막아주며 다른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더 복잡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수십만 년이 흐른 뒤 마침내 최초의 나무가 아마도 수천만 년 전 이곳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처럼 강인한 너도밤나무가 바람을 이겨내고 굳건히 서게 됩니다. 남극 대륙에 최초의 숲이 돌아온 것입니다. 암석의 침묵은 이제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짚의 속삭임으로 채워집니다. 식물들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자 동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을 타고 온 작은 곤충들과 거미들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먹이와 둥지를 찾아온 새들이 정착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남극 반도를 통해 남미 대륙에서부터 작은 포유류들이 건너왔을지도 모릅니다. 외부 세계와 고립된 이 새로운 대륙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종들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실험실에서 생명은 다시 한번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년 혹은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극은 더 이상 불모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자신만의 독특한 숲과 초원,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가진 녹색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1차 천이라는 생명의 끈질기고도 인내심 있는 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단 하나의 씨앗이 도착하여 대륙 전체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행성은 지질학적으로, 기후학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평형 상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극 대륙 위로 첫 번째 녹색 씨앗이 도착하고 끈질긴 생명력이 마침내 불모의 땅을 정복하는 그 길고도 장엄한 과정을 우리는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점을 다시 한번 행성 전체를 조망하는 우주적 관점으로 되돌릴 시간입니다. 대격변의 혼돈은 이제 아주 먼 과거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행성은 자신의 깊은 상처를 모두 치유했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평형 상태 속에서 안정적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지도는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확립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60m 높아진 해수면은 모든 대륙의 해안선을 영원히 다시 그렸습니다. 물에 잠긴 고대의 도시들은 이제 심해의 어둠 속에서 산호와 해초들의 집이 되어 한때 존재했던 문명에 대한 조용한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인류의 후손들은
만약 존재한다면 더 높은 내륙 고원지대에서 새로운 문명을 이루고 바다 밑에 잠든 조상들의 도시를 전설처럼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남극 대륙은 지각 평형 반등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는 녹색의 숲과 광활한 초원을 가진 7번째 생명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다른 대륙들 역시 새로운 현실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해안선을 따라 새로운 강하구의 삼각주가 형성되었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해안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기후 역시 예측 불가능했던 혼돈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은 이전보다 더 따뜻한 수준에서 안정되었고 적도와 극지방의 온도 차이는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멈춰버렸던 바다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는 아마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로와 속도로 더 약하지만 안정적인 새로운 순환 시스템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날씨는 다시 예측 가능해졌지만 그 규칙은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계절풍이 불고 새로운 지역에 사막이 형성되었으며 비가 내리는 패턴은 우리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이 되었습니다. 행성은 새로운 심장 박동에 맞추어 새로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평형 상태 속에서도 행성의 더 깊고 오래된 리듬은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라 불리는 지구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 사이에 중력적 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천문학적 순환입니다. 수만 년을 주기로 지구의 공전 궤도는 원형에 가까워졌다가 타원형으로 찌그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지구의 자전축 역시 팽이처럼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 기울기를 바꿉니다. 우리가 알던 과거의 세계에서 이 밀란코비치 주기는 지구에 빙하기와 간빙기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후 변화의 동인이었습니다. 자전축의 기울기와 공전 궤도의 변화가 북방우 고위도 지방의 여름철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거대한 빙상이 자라나거나 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세계에는 더 이상 극지방에 거대한 빙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리듬은 이제 무의미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성의 맥박은 계속해서 뛰고 있으며 단지 그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이 새로운 온실 지구에서 밀란코비치 주기는 더 이상 빙하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전 지구적인 강수량 패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수만 년에 걸쳐 거대한 사막지대가 서서히 초원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거대한 열대, 우림은 그 영역을 넓혔다가 다시 줄어들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극적인 대립 대신 이제는 건기와 우기에 훨씬 더 미묘하지만 거대한 순환이 행성의 장기적인 기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행성은 여전히 춤을 추고 있으며 단지 그 춤의 종류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새롭고 안정적이며 그 자체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향수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행성은 분명 살아있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행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랐던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각인된 모든 풍경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해안선의 모양, 계절의 리듬, 심지어 수만 년의 세차운동 끝에 밤하늘의 별자리 모양마저도 미세하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묻게 합니다. 무엇이 한 장소를 집으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물리적인 땅과 바위일까요? 아니면 그 땅 위에 새겨진 익숙한 해안선의 모양, 예측 가능한 계절의 리듬, 그리고 그곳에 얽힌 우리의 기억들의 총합일까요? 만약
한 장소를 익숙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같은 장소라고, 같은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의 행성 전체에 대한, 하나의 사라져버린 시간과 상태에 대한 거대한 향수병을 앓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게 바로 이곳이 유일한 현실이자 유일한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빙하로 뒤덮인 남극과 낮은 해수면의 세계가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낯설고 이상한 과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안정과 균형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나긴 평형 찾기의 과정은 끝났습니다. 행성은 대격변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고 자신만의 새롭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지도는 다시 그려졌고 기후는 다시 쓰였으며 생명은 그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구는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단지 이전과는 다른 온전함일 뿐입니다. 이 최종적인 안정의 상태는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여정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마지막 성찰의 장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의 길고도 장대한 상상의 여정은 그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하얀 왕관이 녹아내리는 첫 순간부터 시작하여 바다의 심장이 멎고 해안선이 다시 그려지며 잃어버린 대륙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마침내 그 위로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수백만 년의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이제 모든 혼돈이 끝나고 새로운 균형을 찾은 이 행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모든 가상의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색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모든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회복력이라는 경이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남극 빙상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행성 시스템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충격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행성의 혈액순환을 멈추게 했고 천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그 외모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행성은 죽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갔지만 결코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각각의 부분들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고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고통스럽고 긴 시간 끝에 마침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안정 상태, 즉 새로운 평형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지구 시스템은 휘어졌지만 결코 부러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치유했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은 우리에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심오한 통찰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만물은 유전한다. 즉,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결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우리 자신 또한 순간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은 바로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 대한 가장 거대하고 극적인 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정의 끝에서 만난 행성은 우리가 여정의 시작에서 떠나온 행성과 결코 같은 행성이 아닙니다. 변화야말로 이 우주에서 유일하게 변치 않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온몸으로 목격한 셈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던 안정과 평화가 얼마나 연약하고 특별한 것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이후 약 1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홀로세라고 부릅니다. 이 홀로세는 지구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아주 안정되고 온화한 기후가 지속된 기간이었습니다. 인류 문명 전체, 즉 우리가 최초의 농경 마을을 짓고 도시를 세우고
과학과 예술을 꽃피운 이 모든 역사는 사실 이 짧고도 운이 좋았던 지질학적 여름 동안에만 가능했던 연약한 꽃과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린 사건은 바로 이 축복받은 홀로세의 갑작스러운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이 결코 영원하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를 마지막 그리고 가장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이끕니다. 바로 영원성과 의미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기념비를 세우고 영원히 기억될 예술 작품을 만들며 시간의 흐름을 이겨낼 유산을 남기려 애씁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유한성에 대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질학적인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모든 노력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해안선도, 대륙도, 심지어 행성의 기후마저도 결국에는 변하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의미는 사라지지 않으려는 그 영속성을 위한 투쟁 속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은 결국 변하고 사라진다는 그 덧없음을, 그 무상함을 슬프지만 아름다운 진실로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발견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한 송이 벚꽃의 아름다움이 그것이 영원히 피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찬란하게 피었다가 흩날려 사라져버리는 그 짧은 순간에 있듯이 우리 삶의 의미 역시 그 유한함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란 우리가 남기는 영원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유한한 삶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하고 사랑하고 탐구하는 그 과정 자체에 깃들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생각과 함께 우리의 긴 여정을 마칩니다. 거대한 해빙의 이야기는 상실의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부활과 회복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 행성의 뼈대 속에 얼마나 깊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상함이라는 심오한 진실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새로운 균형을 찾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자신만의 춤을 계속해서 추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이 거대하고 비인격적이며 아름다운 변화의 순환 앞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함과 경외심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은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당신의 의식을 광대한 우주적 시간에서부터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고요한 공간으로 천천히 되돌려 오세요. 당신의 숨결이 부드럽게 당신의 몸을 드나드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온화함, 당신의 몸을 받치고 있는 침대의 안락함을 인지해보세요. 우리는 방금 얼어붙은 대륙이 녹색의 숲으로 변하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없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당신의 공간에 있습니다. 밤의 정적이 당신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잠시나마 같은 행성의 꿈을 꾼 밤의 동반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시나마 평온함을 선사했다면 잠들기 전에 당신의 생각을 조용히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속삭임은 이 광활한 세상 속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의 의식이 고요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부드럽게 닻을 내리도록 허락하세요. 제 목소리에 마지막 여운이 당신을 가장 평화로운 꿈의 해변으로 인도하는 잔잔한 물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